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 권형래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약 4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발표가 25분, 그리고 질의가 15분 정도 할당된 것으로 하고 발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또 이렇게 발표를 거기에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회장하고 충무는 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이걸 일단 주최한 것도 있고 공부한 것이 있어서 보시면 제가 앞에 이렇게 서두를 일단 소개하는 겸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옛 이야기, 제가 처음에 했던 것은 아시아 옛 이야기 했다가 제가 공부한 것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3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과 함께 강독하는 이런 설화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제 보고 읽었던 작품들을 직접 넘기면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생태 위기와 재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현재적 문제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또한 팬데믹, 뭐 감염병 이게 나오는데 이것과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공생의 인문학이라는 이러한 제목과 키워드를 부과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옛 이야기에 나타난 생태 위기와 전환의 양상을 살피고 작품에서 고찰된 주제의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21세기 기후 위기에 저희가 뭐 대응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문이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한 걸 중심으로 이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각 나라의 설화, 옛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환경에서 다양한 민족과 국가 출신의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주와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상호 소통과 문화 교류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보다가 설화, 또 옛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자료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번역이나 또 서로 이렇게 체력도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이것이 서로에게 좀 더 알고 교류하는데 좋은 데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런 종교 문화가 여기에는 또한 섞여 있어요. 뭐 힌두교, 불교, 또한 뭐 이런 기독교, 천주교도 있고 중국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봤던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낯선 것도 있고 오히려 원전이 잘 보이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얘기가 남들은 특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 옛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또 그것이 일단 시작이 되어서 번역본 한 권과 몇 편의 연구가 이제 토대가 되어서 이 연구를 또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서는 생태 환경 전환이 이렇게 제작가 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피부병, 질병 등에 대한 얘기를 조사 분석을 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과 공생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서 공생의 인문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이라는 뭐 2015년도에 나온 건데 인도네시아 전역의 어떤 이런 설화를 골고루 이렇게 모으고 남대로 원전과 또 현대 화가 잘 된 작품이라서 흥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편 정도가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한 얘기를 작품을 찾아보니까 한 14편 정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볼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을 제가 좀 조사했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이게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있는 작품들이 여기 1번, 2번 여기 번호가 있는데요. 요 번호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어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러한 뭐 홍수 가뭄, 또한 뭐 피부병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서 있는 것들을 그림에서 찾아보시면 지역적 분포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주요 주제는 홍수와 수해,
가뭄과 기근, 그 자연재해, 옴과 나병, 또한 여기 또 전염병 등 이런 열대지방의 빈번한 피부병 감염과 격리, 치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와 수해에 관한 작품들은 운옥, 크라막의 리악, 파라미안 호수, 신성한 돌도끼 등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여기는 주로 홍수와 수해가 인간의 악행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신이 내린 징벌이다. 그런 인식을 문학적인 해석이나 그런 걸 텐데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해일이랄지 지진, 태풍 그런 것들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홍수가 생기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번 나와서 그냥 요약적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만 또 크라마티의 리악은 욕심으로 인해서 마을이 홍수 심판을 받아서 호수가 되며 마을 사람들이 원숭이를 배웠다는 재난의 그런 서사입니다. 또한 파라미안 호수는 남북 칼리만탄 옛날 우리가 부르던 보르네오 섬인데요. 다트 블림빙이라는 젊은 촌장과 아름다운 아내가 주인공인데 아내를 납치당한 남편이 그 마을을 저주하면서 마을이 호수가 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신성한 돌도끼는 마을 사람 신비한 악어와 투애를 죽인 일로 그 땅에 홍수가 나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시프트 바구니 호수의 기원이라는 것은 돈 많고 인색한 여자가 가난한 노인을 박대하고 쫓아낸 일로 우리나라의 장자의 설화와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마을이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그 나무를 막 이제 그 땅을 찌르면 물이 막 솟구쳐 나와가지고 마을이 잠기는. 그래서 지하가에서 물이 나온 얘기들이 몇 편 보이고 또 하늘에서 나온 비도 있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그 악행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한 마을이 물에 잠기는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가뭄과 기근은 건기공주 른팀과 르사마의 희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건기가 왔을 때 이제 공주나 소중한 딸 이런 또 촌장의 딸이 희생을 자원해서 그러니까 기후제의 제물이 이제 되고 신이 비를 내리고 다시 풍년이 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작품들은 그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 나무를 함부로 막 자르고요 숲을 막 파괴시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가뭄과 굶주림이 찾아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열대지방인데 여기도 건기와 고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원인, 어떤 자연 파괴 때문에 생기는 것들. 또 어떤 작품들은 이 풍년이 된 다음에 축제를 하면서 다 음식 다 먹어치우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가뭄이 오는 것들. 그래서 작품들은 모두 가뭄과 이 굶주림의 상황에서 처녀 희생세자를 통해서 신이 비를 내리고 다시 풍요한 수확이 생기는 것들. 그리고 작품들은 이런 것이 인간이 저지른 자연 파괴와 낭비의 결과이고 숭고한 자의 희생이라는 대가.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희생이라는 결국 이렇게 인간이 한번 자연을 파괴하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바치지 않으면 자연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것들 저희에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병과 감염병, 또 옴, 이런 문둥병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한센병이죠. 이런 작품들도 이제 꽤 많이 보여요. 제가 읽다가 흥미롭게 봤는데 왜 이렇게 피부병이 많지? 이것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이런 열대지의 기후와 이것은 상관이 있고요. 그래서 피부병이 한번 걸리면 사람들에서 다 격리, 추방, 유배를 당해요. 그런 사건들이 또 흥미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또 추방당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매우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방당하고 또 유배당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또 추방, 유배, 또 격리가 되면서 신비한 신소랄지 또 자연적
치유, 또 신의 어떤 도움 같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피부가 이제 회복되면서 결혼하거나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피부병이 많았다는 거, 이런 감염병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격리와 추방 이런 것이 또 표현되고, 사실 이때 뭐 과학적인 약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신비한 기적이랄지 그런 것들, 또한 뭐 격리 또 치료를 기다리는 마음, 또 공동체 복귀를 희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장인데요. 공생과 평화의 정신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주로 무슨 뭐 생태적인 삶도 있지만 또 전쟁과 관련된 것도 있어서 써본 건데요. 인도네시아의 그 작품에는 선녀와 나무꾼 유해 작품이 한 17편 정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366편 가운데 왜 이렇게 많지? 한국보다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흥미있게 봤고요. 그 중에 뭐 이제 앞부분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선녀가 나오기까지 풍경과 도입과 꽤 길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워낙 많은 숲과 정글이 있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처럼 있는데 앞부분에 숲과 호수 이런 것이 이제 길게 자세하게 그려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이제 페이지에 이렇게 쭉 인용했는데요. 이 장면이 전체 분량의 정확히 그러니까 4분의 1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인데 이렇게 밀림이라고 할 정도로 숲과 야생동물이 가득한 곳이 있고요. 또 숲과 호수가 나오고, 예, 그리고 여기에 큰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고 밭을 일궈서 또 식량을 얻고 그 주위에 또 이주자들이 숲에 들어오고, 예, 그리고 이제 정글에서 삶을 평화롭게 사는 것도 나오고요. 또 그 사민자 중에 여기 정글 지역의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또 이제 어느 호수에 갔다가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다가 그 뒤에 이제 선녀 나온 장면, 인상적이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장면이 여기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하나의 어떤 선녀 작품인데 무락사마나, 이것도 역시 보시면 이 인용문처럼 아주 파푸아 섬에 숲이 넓고 초록빛이고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 늪과 호수에 다양한 수생동물이 살고 있고 그런 아름다운 숲에 또한 호수가 있고 선녀가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그 줄거리 위주가 아닌 정경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동물과의 공생인데요. 악어 이야기, 구간조의 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외에 딴 데서 이런 작품도 본 적이 있는데 워낙 인도네시아에 많은 열대의 그 동물들이 있는데 뱀이나 악어를 해악스럽게 보지 않고요. 친근하거나 신비스럽거나 그렇게 보는 어떤 동물 인식이 보이면서 인간과 그들이 공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원과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어와 함께 신비한 악어가 인간 출산을 도와주기도 하고 인간이 그들을 잡아먹지도 않고요. 또 뭐 구간조를 구해주니까 구간조가 이렇게 물소떼를 모는 농부를 도와주고 또 뱀을 구해주니까 또 새끼 뱀이 마법의 반지를 주면서 또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공생 또 그 관계에 한번 어떤 선행과 보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쭉 공생 관계를 이어가는 이런 것도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몇 편의 설화에서는요, 민족과 부족 마을 간에 전쟁을 피하고 화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화해와 평화의 이런 스토리와 정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작품을 분석한 얘기고요. 제가 이 발표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쭉 이제 이것저것 보는데 KBS 2에서 환경 스페셜이라는 이런 환경 다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매주 일요일날 저녁 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방송은 목요일날 하는 건데 꽤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12월 16일까지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라는 이런 제목으로
10편의 특집 다큐를 만들어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모기의 역습, 판소 문명의 종말, 도톤사 인류, 또 식량 위기 이런 거 나와서 되게 흥미있게 봤습니다. 저런 게 내가 옛날 얘기도 공부하고 있지만 저런 게 더 재미있고 현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뭘 더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방송이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쓴 6도의 멸종, 영어로 치면 뭐야 식스 디그리 이런 이 작품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어떤 좋은 이렇게 저널, 환경 이렇게 다큐와 영상이 영향을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 이런 데에서 요건 기후 위기나 또 뭐 식량 위기, 탄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도전문학 하시는 분들 또 인문학자들은 도대체 우리는 이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핵심 모순은 뭐 기후 변화이고 어떤 팬데믹이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저도 그렇지만 여러 이제 발표자님들, 선생님들이 인간과 자연, 또 인류와 생태계의 조화와 공생을 위한 세계관, 또 미래 창조 능력을 갖춘 인간장을 제시한 인문체학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해결이라는 과제를 생각할 때 저는 환경 생태학에 기반한 인문학의 범주, 핵심 개념을 좀 더 재정립하고 이에 바탕하여서 여러 분과 학문별로 융합적 실천 활용 방안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많은 이런 뭐 개념들, 새로운 뭐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런 새로운 개념과 담론을 기존 인문학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인문학 분과의 전문가, 연구자, 또 초중등 교육자들까지 학습과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좀 뭐 별개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옛 것과 오늘날 것이 어떻게 그것을 연결되는가. 많은 얘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분은 양예림, 이분은 이제 철학 연구자이고요. 김규봉 역사 연구자이고 노대원, 황인경, 제주도에 있는 문학과 의료 윤학자라는 사람이 쓴 연구고요. 김주연, 임재해, 고동석 이분들 다 여기 이분 현대문학 연구자이고요. 임재해 선생님은 구두문학 연구자이죠. 고동석 선생님은 이제 법학인데 지구법학 이런 개념은 처음 들어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또 양은주 교육학자입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쓰신 논문들 보니까 그분들 사실 이것을 그동안 연구한 게 아니고 다 새롭게 공부하시면서 자기 분야에서 오늘날 팬데믹과 지구의 그런 위기들을 수용하려 애쓴 것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에 분들은 자기의 분과학문 시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준거를 제시하고 뉴 누모렉 인문학, 또 감염병과 연결,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사람의 생태학적 인식, 지구법학 이런 것들을 새롭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인문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몇 군데서 여기 나온 말. 이거 좀 더 제가 수용하고 좀 더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또 제 분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떠올린 것인데 첫째, 환경 생태학에 기반한 인문학의 세계관을 초중등 교육. 이건 우리는 연구하지만 초중등 교육에서 이것을 또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둘째, 이러한 인문학적 성찰과 방향성을 출판이나 공연 예술, 디지털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KBS 환경 스페셜처럼 영상이랄지 공연 예술, 출판에서 이것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환경 생태학 기반 인문학을 시민문화적 삶에서 어떻게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질문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정량 다 이제 말할 수도 없고요. 몰라서.
제가 아시아조를 이렇게 캡처해봤습니다. 한국이 여기 있죠. 일본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가면 기껏해 요 한중일 정도인 것 같아요. 좀만 가봐도요. 여기 타이완이 있고 필리핀. 사실 저희가 이거 안 가본 사람들은 이것도 다 이제 그 낯설어요.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데요. 요 좁은 요 말라카 해협이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야, 저 말라카 해협을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가 동서양의 문명의 교차로였던 그 통로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멜에 하물피르기의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배도 요 바타비아,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 오고 이런 곳이 아시아. 요즘 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가 계신 곳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또 예멘 이런 것들이 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시아를 한번 저희가 보면서 아시아는 어떤 대륙인가?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옛 이야기는 아시아인의 상호 이해와 또 소통의 효과적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옛 이야기,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봤는데 옛 이야기 아니면 또한 아시아 옛 이야기를 일반화하고 이야기에 그려진 생태적 삶을 소재로 삼아서 공생의 인문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일단 이런 아시아 또 인도네시아 생태설화는요. 이런 하면 다양한 이야기와 생태 의식의 활용은 독서 교육을 사장에서 이끌어낸 것을 유용할 것이고요. 옛 이야기를 통해서 생태적인 삶을 생각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초등교육 또는 유아교육, 어린이 독서지도 분야에서 할 수도 있겠고 또한 다문화교육, 대학교에서 이것을 또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시아 생태설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호문화주의와 문화소통의 관점에서 아시아 이야기를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아 생태문학에서 얻은 성찰을 출판과 공연예술, 이런 미디어에서 스토리와 동작, 이미지로 재현하는 이런 방향도 또 무슨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요. 열대우림 파괴,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담론과 시민문화 활동의 방향을 또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크 라이너스, 아까 6대 멸망을 쓴 사람은요. 환경위기, 기후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청소년 세대 시민들의 노력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학에서 합리적 인식을 얻지요. 맞습니다. 아시아 옛 이야기는 이런 환경과 생태에 대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오래된 얘기를 보여주지만 우리 여기서 어떤 인간이 어떤 공통적으로 가져왔던 의식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시아라는 것을 통해서 연대와 공감, 비슷하구나, 저렇게 좀 다르구나, 연대와 공감 면에서 또 과학과는 다른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허원기 교수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공연할 수 있으세요? 아니 여기서 하시려는 거죠? 일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건국대학교의 허원기라고 합니다.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늦게 보내드려서 배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된 토론문을 보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래 선생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옛 이야기 중에서 생태적 위기와 재난을 극복한 이야기 자료들을 20편 정도 이른바 아시아 생태설화로 명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지니고 있는 생태학적인 주제와 의미를 거론하시고 그 결과로서 공생의 인문학을 제안하고 전망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고전문학의 생태학적 상상력과 그 주제의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설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의 옛 이야기들을 새로 접하게 되어 많은 공부가 되었고, 한편으로 문학 생태학에 대한 저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논지와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서없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는 제가 원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학적 견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개념 설정과 자료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태적 위기나 재난을 극복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학의 한 갈래로서 생태설화로 지칭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파괴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 근현대 이후이고, 흔히 말하는 하나의 시대적인 과제와 이념으로서 옛날 사람들이 현대와 같은 생태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저도 고전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생태주의적 관점의 논의를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늘 이 문제가 마음에 걸렸고 또 반론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생태설화의 메시지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과문한 저에게는 생태학적인 재난과 위기의 책임이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의식이 인도네시아 옛 이야기에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옛 이야기에서 이러한 강도로 인간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소재론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주제론적인 면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 아직도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제의 발표를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 설화와 변별되는 인도네시아 설화의 생태문학적 특질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현지의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 봅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종교, 다민족 국가로서 전승 지역마다 불교나 이슬람교, 기독교 등 주로 신앙하는 종교의 지역적인 배경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시대의 생태설화학, 생태인문학 또는 공전의 인문학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생태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수렵과 채취의 시대에는 환경 파괴가 없었는데 농업이 시작되면서 환경 파괴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개인주의에서 이 환경 파괴의 원인을 찾는 견해도 있고, 또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자본주의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이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현대 인류가 거부하거나 해결하기 힘든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인류의 생각이나 문명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학이나 인문학의 힘, 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 분야별로 관련 자료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통합적인 주류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고도 상당히 무거운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평소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상 한 4가지 정도 그 질의를 하면서 질의자의 어떤 의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바로 그냥 답변하면 될까요? 네. 제가 발표문도 좀 늦게 보내드렸고, 좀 이렇게 약간 뭐 정리한다는 얘기도 많고, 이렇게 잘 읽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 또 새로운 질문점들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막 서울까지 오신 것 같은데 오실 줄 몰랐는데,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방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준비해서 그 답변 드릴 시간은 없었고,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생태 설화의 어떤 개념의 어떤 그런 어떤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설화의 생태학적 특질이 무엇일까? 세 번째, 종교적인 배경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문학, 생태 설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예,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태 설화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생태 설화라고 이름 붙인 경우가 없거나 아마 잠깐씩만 나와서 뒤에 좀 나온 것 같아요. 뒤에. 사실 그거 얘기가 좀 걸려요. 저도 똑같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걸 쓰면 한 번씩 그런 질문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뭐 한 문제 막 무슨 책 보고 제가 이것저것 막 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메모한 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태문학이 생태의식을 일깨우고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런 식의 정의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근대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생태의식을 일깨우고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작품 이런 것일 테고, 소재와 제재 면에서도 아까 같이 뭐 자연재해랄지 질병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더 엄밀한 얘기는 저도 이제 보고 이것저것 따져야 되겠지만, 그 제재와 함께 이러한 생태의식, 생태적 세계관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제가 뭐 논문을 완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한번 따지면서 선생 답변에 선생 질문 한번 답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도네시아 옛 이야기의 생태문화적 특질 아니면 인도네시아 생태생활의 메시지는 무엇이 다른가?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한번 또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있지만, 제가 여기 발표문에 있는 제목이나 내용이 아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설화를 뭐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시아 생태 설화 그런 논문을 제가 작년에 쓴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이나 여러 나라 몇 권 이것저것 작품 일단 책으로 나온 것들을 봤는데, 의외로 이제 그 작품 수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거 여러 선생님들, 허영 선생님도 그런 논문을 쓰신 적도 있고 임재하 선생님도 있는데, 이건 생태설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본과 선행, 좀 더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공생관계, 그것이
인간과 식물이나 자연 얘기한 것도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없지? 한 300편 중에 한 서너 편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작품 무슨 느낀 것은 꽤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툭툭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홍수, 가뭄, 피부병, 질병 그런 게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좀 다르네. 힌두교나 이슬람교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좀 해보았고 그래서 의외로 저도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일본 봤는데 적다고 생각하는 인도네시아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렸던 피부병이랄지 감수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는 어떤 이슬람교의 어떤 죄의식 같은 것이 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좀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도 잘 안 보이고 힌두교가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어떤 얽매이지 않고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어떤 뭐 근친상간이랄지 또 뭐 아버지는 게이고 그러니까는 뭐 엄마가 안 늙어서 나중에 아들이 엄마하고 동침한 얘기 막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 막 보이고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얘기는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인도네시아 얘기가 의외로 우리가 보기엔 새롭거나 좀 다양한 면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치 않던 이야기. 제가 또 끝에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민속학적인 관심보다는 현재적인 관점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차이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민속학 쪽에 사는 발표 보면은 어떤 재현, 고증 이런 것이 많습니다. 좀 별로 그런 썩 재미있게 안 봅니다. 저는 오히려 분석이나 해석이나 오늘날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쪽으로 요즘 많이 막 가는데요. 결국은 그 문학은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중등 교육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짧은 얘기 가지고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선학이랄지 이런 얘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초중등 교육에서 다양하게 이러한 스토리와 감성 같은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제가 인도네시아 예 중에서 물고기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 작품이 제가 전에 쓴 논문에 있는데 어느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 한옷을 싹 잡아먹었거든요. 물고기의 정령, 요정이 인간의 복수를 해요. 근데 한 사람 다 죽는데 한 할머니 살아남은 사람이 마을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창과 무기 다 빼앗거든요. 아이들은 물고기 한 마디 그동안 못 먹고 이제 성장을 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 마을은 번성을 하고 아이들 아무도 물고기를 안 좋아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복수하지 말자. 또한 그 뭔가 평화와 공존 굉장히 짧은데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이랄지 또 여기처럼 어떤 이렇게 뭐 연극 예술 전 이것이 인문학이지 또 문학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콘텐츠로서의 면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고요. 좀 더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추가 질문 계신데요. 네, 없습니다. 네. 혹시 청중들 중에 권영래 선생님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권영래 선생님과 홍대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